네, 경제식 네트워크 경제톡.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성적표를 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정부이고 어느 정권이나 경제 문제, 특히 일자리는 그 정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성적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굉장히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리둥절한데요. 이병태 교수님과 성적표 채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1분기 데이터를 보면 보통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같은 경우는 격차가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소득 1, 2분위 가구의 절대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 소득주도 성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예, 이제 여기서 소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개인의 소득하고 네. 가계 소득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인용하시는 통계청의 통계는 가계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를 5등분으로 나눠서 최하위 20%서부터 최상위 20%까지 다섯 이제 단계로 5분위로 나누는 거죠. 네. 그 통계에 의하면 1분위 가구, 제일 가난한 가구들 하위 20%는 전년 같은 동기 대비에 한 8% 소득이 줄었고요. 감소했고. 두 번째 이제 하위 40%, 2분위는 한 3.8%, 4% 정도 줄었습니다. 이 두 개가 줄은 거죠. 예, 그 줄었고요. 그리고 3분위도 전체적으로 0.2%인가로 늘었습니다. 소득이요. 미비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지금 명목 소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0.3% 늘었다는 얘기는요. 실질 소득이 1.6% 감소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건값이 다 비싸서 생활비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통계가 상당히 놀라운 게 국민 가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60%가 더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강의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좌파들이 얘기하는 부빈익빈이라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덜 증가하기 때문에 격차는 늘어나는데 그렇죠. 절대액 자체는 절대액은 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그 부익부 빈익비라고 하는 얘기는 칼 막스가 봤던 오류거든요. 네. 그 가난한 사람이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그러면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그랬고 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버렸겠죠. 그죠? 그렇죠. 소수가 점점 부자가 되고 다수가 가난해지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왜 채택을 했겠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이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확대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고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은 시장에서의 소득 격차입니다. 뭐 세금에 의해서 조정해서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소득 격차 줄이는 건 이제 그거는 경제 활동하고는 별개니까 네. 다르고 시장에서 소득 격차가 주는 경우는요.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때만 그렇게 됩니다. 경제가 잘못돼서 망할 때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페인 이렇게 되면 다 망하면 그렇죠. 네. 대개는 정상적이면 제가 사업을 하면 제가 사업을 해서 뭐 자영업을 하나 했다.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저도 돈을 벌고 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놀고 있던 알바생도 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자본을 대고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전문 지식을 댄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종업원은 조금 덜 벌어가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격차는 확대되지만 이제 소득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요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주 경제에서 나타나지 않는 최악의 조합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득은 줄고 차이는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 소득 격차가 줄면 차이도 줄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면 차이도 줄어요. 왜?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IMF 때 보면
사장님이 직원보다 더 많이 망하죠. 네. 그때까지 쌓아놨던 것까지 다. 그러면 다 가난해지니까 격차가 확 줄죠. 격차는 그렇지만 줄어드는. 소득도 다 줄죠.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줄고 격차는 확대되고 그 전에는 가난한 사람도 소득이 늘고 격차가 확대되면 다 부자가 됐으니까 격차가 배는 아파도 부자가 됐으니까 다 더 좋은 세상인데 그렇죠. 이건 아주 최악의 조합이 나타났다 하는 거로 봐서 이게 아주 충격적인 시장 개입에서 만들어진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왜 이제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를 보면요. 네. 이게 최저임금 제도의 모순 때는 약점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제가 늘 개인의 소득하고 가계 소득이 다르다는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득이 높은 가구가 어떤 가구냐 하면요. 구성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가구예요. 이게 자꾸 마크스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자 그러면 뭐 재벌집 이런 건 생각하지만 네. 상위 20%에 들어가는 사람도 본인들은 다 그냥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 정도로. 당연히 저는 그 상위 20%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무슨 재벌집이거나 기사를 두고 차를 타고 다니거나 그 비싼 뭐 8기통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통계상으로는 저는 상위 20%에 들어갑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에서 별 상관이 없었겠죠. 네. 제 월급도 안 올라갑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제 집사람하고 제 딸하고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에 세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가난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노인 가구 또는 1인 가구 뭐 되게 그렇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취약계층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면 자영업자들이었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알바 월급 올려주면 자기 소득이 줄은 거잖아요. 그죠? 본인들은 줄죠. 예, 줄죠. 이런 가족이 이제 가난한 가구인데 그쪽은 그런 쪽이 더 많으니까 소득이 주는데 되려 부자 쪽에서는 상위층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 구성원이 많으면 글로 돈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또 이제 여러 이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여러 가지 성적표를 줄 때 또 한 변명이라고 할까요? 해명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조선이나 해양 쪽을 비롯해서 대기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요. 네. 당황해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면서 저는 혀가 꼬이고 있는 것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구조조정하고 있다. 또 인구 구성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도 있죠. 그런데 왜 구조조정의 대우 조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았으면 구조조정이면요. 여기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7, 8천 정도 되지 거의 않을까? 1억이에요. 1억씩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월급을 못 받았으면 왜 그 상부가 소득이 줄어야 되잖아요. 대기업 이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이게 맞지 않는 게 어떤 여러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이제 술집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종업원들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시간당 임금은 올라갔는데 전체 임금은 확 줄어들었어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업수당을 이제 내가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젊은 층이나 중간이 아니고요. 60세 이상이 확 늘어났어요. 60세 이상? 60세, 65세 이상. 이게 뭐냐면 여기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대개는 다 경비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죠. 네. 이쪽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가
막 저 65세 이상은 실업수당 청구한 게 지난 동기 비해서 한 28%인가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이게 그 과격한 노동시장 개입에서 일어났다는 거 간접적 증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다른데 핑계를 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죠. 이미 대기업 구조 조정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속됐던 거고 사실은 조선 해양 쪽에나 이런 쪽에 대규모 해고는 4, 5년 전에 많이 네.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미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아마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님이 발표하셨어요. 2020년까지 일감 다 확보돼 있다. 그래서 수주량이 선박 수주량이 많아서 해고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눈에 뻔히 보이는 정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네 정책이 틀렸다는 걸 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약간 최저임금 문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책연구원인 KDI 쪽에서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KDI 보고서가 좀 재밌었던 게 양쪽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KDI가 뭐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뭐 2020년까지 14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정부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 보고서다. 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눈치를 많이 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외국의 최저임금이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실업을 증가하고 소득 배분 재조정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많고 네. 일부 최저임금의 효과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그러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이 최저임금이 부정적 영향을 보는 연구 논문이 훨씬 많거든요. 네. 이제 그래도 뭐 일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거는 지금 이 최저임금의 위험성을 지적한 거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약속한 10,000원의 시급을 만약에 하면 네. 우리나라가 이게 절대액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소득이 낮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국민들 전체 월급 받아가는 사람 중에 중위권 소득 그거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가 68%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해요. 이번에 올려놔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1만 원으로 올리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중위권 소득보다 높아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어떻게 중위권 소득에 거의 가까이 가면 그건 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누계적으로는 8만 명, 3만 명에서 14만 명, 그래서 30몇만 명까지 날 수 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던 정부 정책하고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치 본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지난해에 16.4% 올린 거는 부작용이 고용에 거의 효과가 영향이 없었다. 뭐 일자리 이렇게 안정자금도 있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틀린 거냐면 그럼 고용의 효과가 없었는데 왜 저소득층의 소득이 팍 줄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용의 효과를 어떻게 보냐면 실업률로 본 거예요. 실업률이 늘었냐 또는 고용률이 늘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뭐냐면 일주일에 4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취업자로 간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일을 했었는데 자영업자 사장님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저기 8시간, 7시간 이상 하면 8시간 하면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하냐면 7시간으로 고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거죠. 시간을 줄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죠. 실업률 자체는 왜냐하면 여전히 4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요. 그죠? 예,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4시간 이상만 하면 실업률이니까 실업자로 분류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정말 백수로 완전히 놀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대신 우리 가족이 또는 사장님이 이 일을 더 하시거나 아니면 그 편의점 문 여는 거를 12시에서 뭐 11시로 줄이고 휴일날 식당을 매주 휴일에도 열었었는데 일요일날은 쉬고 뭐 이런 게 되죠. 늘리고. 예. 그러니까 실업 첫 번째는 이게 나타나는 게 실업률로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로 시간은 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실업률 가지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확한 정직한 얘기 아니었고 눈치를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비중이 큰데 거의 560만에서 600만 정도 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니까. 예, 그 폐업하기 전에는 실업자로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또 빼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고 눈치를 봤다. 이게 명백히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어려운 분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정부가 이게 잘했다고 우기니까 이제 국제연구소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금은 뭐 근데 이해는 돼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도 이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온 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책연구소거든요. KDI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거 반대쪽에서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쪽 특히 이 웨이지 레드 그로스라고 해서 임금 주도 성장론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분이 한국문로 이상훈 박사라고 지금 ILO의 ILO의 고용국장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신랄하게 하고 다른 또 유사한 이 웨이지 레드 그로스를 하는 분들이 비판을 했죠. 비판한 게 뭐냐면 이게 몇 명 줄어들 거냐를 강조하려면 노동시장에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을 얼마나 줄느냐라고 하는 소위 수요 탄력성,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을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 뭐 영국 이런 걸 빌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한국이 진짜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걸 한국 탄력 계수를 안 쓰고 외국 걸 빌려왔다. 그리고 그게 있나요? 뭐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게 그거를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죠. 아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실업에 영향 없다 그랬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시애틀 도시에 11불에서 13불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시간당 임료를 한 3% 올라갔는데 근로시간을 9% 이상 줄여서 한 달에 보통 한 125불 정도, 한 1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줄어서 그걸 시애틀 전체 1년으로 보면 그게 수백만 달러가 되거든요. 수백만 달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다 줄어든 양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실업률은 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노동 시간까지도 다 계산해서 수요 탄력성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업률보다는 전체 투입된 근로 시간, 워크드 아워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하나하나씩 좀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사실은 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도 맞는 것 같은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소득주도 성장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석구석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